은행 저축은 목돈을 만들 때까지만 해라.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누군가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 말들에 은연중 세뇌되어 살아간다. 나는 어릴 때 국산품을 사용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느낀 것은 내가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과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무관하고 정작 부자가 되는 것은 그 국산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전혀 모르고 내가 굶어 죽어도 그들에게 나는 언제나 타인이었다. 은행에 저축을 하여야 개인도 잘 살고 국가도 부강해진다는 건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세뇌되어 있는 말이다. 정말 그럴까? 언젠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내게 학교 숙제인데 집에 있는 은행 통장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 학교에서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준 숙제였다. 내가 보통예금 통장 2개뿐이라고 하였더니 아이는 우리 집은 목돈 마련도 없고 정기예금도 없느냐고 이상한 듯 물었다. 사실 나에게 은행은 생활비를 잠시 맡기거나 자동이체를 위한 곳에 불과하다. 70년대 초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부잣집 친구들의 아버지는 은행 고위층 사람이거나 아마도 그중 상당수는 대출 커미션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 돈을 빌려 사업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다. 은행에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나는 내가 저축을 한 돈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싫었고 지금도 싫어한다. 처음부터 나는 은행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말이다. 20대에 내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1,000만 원은 아줌마들과 함께한 낙찰계를 통해서였다. 하지만 걔는 위험하므로 정말 믿을 만한 개가 아니라면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할 것을 권유한다. 단 목돈을 만들 때까지만이다. 목돈을 500만 원이라도 만들면 그 돈은 수익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다니라는 말이다.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하여 저축상을 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 많은 돈을 왜 은행에 계속 넣어둘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원금이 보호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종금사나 신용금고, 조합 등과 같은 제2금융권에 분산시켜 놓고 이자는 매월 은행으로 자동이체 시키면 어떨까? 그런 곳은 불안하고 찾아다니기도 불편하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뭐가 불안하다는 말인가? 원금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다면 5천만 원 원금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래도 돈을 맡긴 곳이 문을 닫으면 몇 개월간 그 돈을 찾지 못하지 않느냐고? 그럴 수 있다. 몇 개월 이자를 손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봤자 몇 %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정도는 날릴 각오를 하고 나는 언제나 고금리만 따라다닌다. 하지만 원칙이 있다. 법으로 보장이 되는 한도 금액으로 여러 곳에 쪼개 놓는다는 것과 이자는 매월 자동이체로 수령한다는 것,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일정액은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곳에 예치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나의 좁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은행들이 부실해지면 정부에서 쓰는 수법이 예금보장 한도액 제도인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 맞은 참새처럼 불안감에 떨면서 자금을 제2금융권보다는 그래도 더 안전하게 보이는 은행으로 옮기게 되고 은행들은 BIS 비율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마치게 되어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기 쉽다. 결국 불안감 조성은 은행을 살리기 위한 심리적 전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즉,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담보로 하여 전략적으로 이자는 조금 줌으로써 예대 마진을 극대화시켜 그 마진으로 부실을 털어내려는 속셈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투신사나 은행 중 자기네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광고하는 곳은 이자를 가장 조금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은행은 길 건너 가까이 있는데 제2금융권 회사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다고? 도대체 당신 시간이 다른 일들에 얼마나 값지게 쓰이고 있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을 아까워하는가? 시간은 금이지만 부자가 아니라면 시간이 금이 아닐 경우가 많다. 불편하다고? 편리함은 언제나 당신의 돈을 빼앗아가는 원흉이다.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만큼은 불편함을 감수해라. 당신이 불편함을 느낄수록 돈은 쌓이기 마련이며 돈 찾기가 편리할수록 돈은 새어나가는 법이다. 은행의 경우 우수 고객이라는 말은 은행에 돈을 많이 기증한다는 뜻이다. 지점장실이나 VIP룸으로 안내되어 커피 한 잔 마시는 대신 당신은 적어도 제2금융권보다 연 2~3% 정도는 손해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가끔 은행에서 공연 티켓도 들어오고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수수료 면제 역시 큰 도움이 못 된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수수료는 절감된다. 어느 은행이건 간에 우수 고객이 받는 추가 예금 이율은 잘해야 연 0.5% 정도이다. 은행의 우수 고객한테는 대출 금리가 최대 연 3%까지도 감면된다지만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대출 받을 때가 되어 봐야 한다. 특히 예금담보대출은 엄청난 손해이다. 정기예금 이자로 연 4.5%를 받고 급전이 필요하여 예금담보로 7%로 대출을 한다면 2.5%를 더 내는 것이 아니라 4.5%에 대한 세금액까지도 당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원 세상에나. 신용대출이니 정책자금 대출이니 그럴듯한 것들도 많지만 당신을 뭘 믿고 그냥 빌려주겠는가. 물론 당신이 이름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어느 한 은행과 계속 거래를 해왔다면 신용대출로 돈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그 액수가 몇 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역으로 생각해 보아라. 당신이 대출 담당자라고 치자. 당신 같으면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직장이 좋고 거래를 오래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선뜻 몇 천만 원을 내주겠는가. 그럴 리 없지 않은가. 당연히 담보를 요구할 것이다. 담보만 있으면 요즘은 어디서나 돈을 빌린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빚을 지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임을 기억해라. 당신이 제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빌려 쓴 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는 당신이 그 어떤 금융기관에서 굴리고 있는 자금에 붙은 세후 이자보다 언제나 많은 법이다. 나는 적금은 적금대로 들고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왜 그 쉬운 산수도 못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98년 초에 나는 은행에서 돈을 왕창 빌렸다. 나는 그 돈을 상호신용금고에 넣고 높은 이자를 받았는데 은행 대출 이자를 갚고도 돈이 남았다. 그때 이후로는 그런 재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았다. 기억해라. 그 어떤 금융기관이건 간에 그들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절대 아니다. 금융기관의 정확한 표현은 금융회사이며
당신의 돈을 이용하여 스스로 부자가 되고자 애쓰는 영리 목적의 법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금융기관의 창구 직원은 물론 금융기관에 소속된 재테크 상담가의 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은행에서는 자기들 상품에 가입하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권유하고 증권회사는 자기들 상품을 권유할 것 아닌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돈을 맡기지 마시고 이러저러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이자를 이만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당신에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다행히도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금융상품들을 비교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여러 곳 있다. 그런 사이트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금리 변동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당신이 모르면 모르는 만큼 호구가 되어버리는 것이 머니 게임이다. 당신이 금융기관이나 재테크의 기본조차 모르고 있다면 전직 은행원 출신의 일본인 요코다 하마오의 부자는 20대에 결정된다를 나이와 상관없이 읽어라. 하지만 이 책의 내용 중 부자들의 특성으로 나오는 베넷저고리, 아기 수첩, 초등학교 성적표 등을 간직해 둔다는 것은 일본의 부자들에게 물어보니 보편적인 특성 같지는 않으며 저자가 가난뱅이가 되는 지름길로 말하는 것들 중 상당수는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염두에 두어라. 이상건 기자의 돈 버는 사람은 분명 따로 있다도 읽어라. 이 책은 재테크의 기초 원리를 다루고 있기에 내가 난생 처음 추천사라는 것을 써준 책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의 원고를 읽었을 때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심하게도 도대체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른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저자의 말은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이었다. 4년 전 거래하던 은행 PB가 그 은행에선 처음으로 6개월짜리 라인 펀드를 판매한다고 했다. 그런데 펀드가 교보증권이 운용하는 펀드와 라임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45대 55의 비율로 투자한다는 게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최초라는 말에 나는 거액을 넣었다. 만기에 약속된 수익이 달성되어 펀드를 현금화시키자 규모가 더 커진 2차 라인 펀드를 곧 판매한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지난번에 수익을 보셨는데 왜 안 하세요? 그때는 은행이 라임 자산 운용하고 첫 거래라고 하지 않았나. 라임에서 미끼를 던질 것이니 받아먹은 것이고 이번에는 그 미끼로 더 큰 자금을 꼬시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라임 사태가 터졌다. 사모펀드 부실화로 1조 6,7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라임 사태이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미리 알아챘을까? IMF 외환위기가 가라앉을 즈음이었다. 어느 단기 펀드에 들어갔고 수익이 크게 났기에 2차 펀드에 더 큰 금액을 넣었으나 원금의 40%가 날아갔었다. 당시 투자자들이 모여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으나 패소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분석하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의 끈끈한 관계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 또 자산운용사 관련 법규 중 상당수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물망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증권사의 이익을 넘기고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하루에 10번이나 팔았다가 다시 매수하는 등의 행태도 그것도 가장 수수료가 비싸다는 전화 주문으로 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만 이런 행태를 은행 직원들이 알 리가 없다. 그러므로 PB
혹은 은행 창구 직원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펀드 사기의 경우는 시중 은행들조차 속아 넘어가기 쉽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물어봤자 인쇄된 안내문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 언론에서 종종 무슨 펀드의 수익률이 높게 나왔다는 기사가 나올 때는 주의하여라. 어떤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한두 개가 아니고 종종 수백 개 이상이며 그 펀드들의 금액은 5억짜리도 있고 5천억짜리도 있다. 펀드에서 수익을 낸 뒤 보도 자료를 돌리는데 때로는 기사에서 그게 얼마짜리 펀드인지는 밝히지 않고 수익률 %만 강조하곤 한다. 금액이 작은 특정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금액이 큰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느 운용사의 펀드 평균 수익률이라는 것도 사실은 웃기는 숫자놀이일 수도 있다. 쉽게 말해 1억 원짜리 펀드 수익률이 20%이고 1천억 원짜리 펀드 수익률이 1%라고 하면 2분의 20 플러스 1은 10.5%를 평균 수익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어떤 특정인 혹은 특정 법인 하나만을 위한 펀드들도 있는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잘 공개되지 않는다.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카지노를 많이 구경했었다.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때 내가 슬롯 머신에 동전을 넣었을까? 전혀. 남아프리카에서는 거래처가 나를 접대한답시고 카지노에 데려갔었는데 나는 구경만 하다가 빨리 돌아가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 행운을 기대하며 재미삼아서라도 한번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는 하지 않았을까? 확률 게임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길 확률이 더 크다면 카지노 회사들이 그렇게 근사한 건물들을 보유하며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카지노 회사들이 잘 나간다는 것은 내가 게임에서 질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내가 질 확률이 더 크면 그 게임은 절대 하지 않는다. 금융상품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펀드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그 종류가 적어도 1만 개 이상 될 텐데 도대체 누가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것일까? 금융공학자들이다. 어떻게 만들까? 각종 금융 데이터와 통계 수치 등등을 근거로 만들게 되는데 확률적으로 카지노처럼 그것을 만들어 운영하는 쪽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구매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 리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공학자들이 만든 상품은 섣불리 믿으면 안 된다. 자본시장이라는 게 원래 사람들의 적당한 무지와 탐욕을 동력으로 굴러가는 곳,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오는 말인데 100번 맞는 말이다. 나는 현실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는데 아내가 보는 바람에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결국은 다 보았다. 회원제 상조회사는 어떻게 운영될까? 어떻게 어떤 상조회사는 광고비를 계속 쏟아부으면서 전국에 많은 지사와 직원을 둘 수 있을까? 월 회비를 내면 이러저러한 혜택이 있다는데 그 좋은 혜택들을 다 주고 나면 납입된 회비로 운영비 감당이 안 될 텐데. 자,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였다고 치자. 장례는 치러야 하는데 경황이 없다. 상조회사에서 약속한 것들로만 장례 절차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로 나가야 할 비용들이 있지만 이미 회비를 내왔고 견적 비교를 할 상황도 아니므로 회원들은 상조회사의 방침을 그저 다 수용하게 된다. 부조금이 들어오므로 웬만큼은 장례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회원제 상조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는 미래의 어느 날 틀림없이 발생할 수입원이 보장되어 있으며 장지나 화장장 선택 같은 것에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어째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회원제 상조 회사들이 생겨나 영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풀 수 있는 단초이다. 지사들 역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그래서 적금을 들었다는 마음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차라리 은행 적금을 들고 장례식장의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후불제 상조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부자 자산가들의 상속세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종신보험 홍보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입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자기 비용으로 납부하다가 피상속인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나는 보험금 100억을 기준으로 국내 대형 보험사들의 4~5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그 조건들을 하루 종일 분석하고 엑셀로 비교하며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는 개뿔.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는 경우에서의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 자동차 리스나 렌트의 경우 현금 구매 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엑셀로 비교하여 보아라. 그 차이에 놀라게 될 것이다.